그 집 살인문이 부서져라 흔들린 것은 첫소리가 내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스무냥, 오늘까지요. 자, 어쩔 것이요.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달래가 나왔습니다. 빚은 못 갚겠네. 대신 저 아이를 데려가게. 달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샘이 흐려져요. 그러나 그 웃음이 3년 뒤에 어떤 값으로 제게 돌아올지 그때의 뭉치는 진작 구차하지 못했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부안 땅 줄포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갯벌이 넓고 물길이 순해서 소금배와 젓갈, 대가 하루에도 몇 척씩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장이 서는 날이면 소금 섬을 진 지객꾼들이 줄을 지어 개뚝을 넘었고 객주진 마당마다 새마는 소리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포구에서 개뚝 하나를 넘은 안쪽 마을에 봉출이라는 사내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달래였지요. 나이는 18이었습니다. 그 집 살인문이 부서져라 흔들린 것은 첫소리가 내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봉출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께 나와 보더라고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맨 앞에 선자는 어깨가 문짝만 하고 목이 짧은 사내였지요. 줄포 바닥에서 빗놀이로 먹고 사는 왈자 뭉치였습니다. 봉출은 방문을 반쯤만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세볼이 홀쭉해진 얼굴이었지요. 뭉치, 자네 이 새벽에 어인일로. 어인일은 무슨 어인일이여. 오늘이 금음이라니께. 뭉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른빛 문서였지요. 스무냥. 오늘까지요. 자, 어쩔 것이요. 보름만 더 주게. 염전 품삯이 나오면 품삯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뭉치가 문서를 흔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품삯이 한 달에 2냥이요. 20냥이면 10달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디 보름에 그게 되겠는가? 봉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쥔 손만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달래가 나왔습니다. 새벽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이고 나서던 참이었지요. 뭉치의 눈이 달래에게 가서 멎었습니다. 그러고 봄께. 뭉치가 턱으로 달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집 딸이 샘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얼굴도 반반하겄다. 손끝도 야무지겄다. 그러고는 봉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객주가 사람을 구한다니께 3년 몸값으로 치면 20냥이 아깝지 않겠는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동이를 인달래가 그 자리에 굳었고 봉출은 문고리를 쥔 제 딸과 뭉치를 번갈아 보았지요. 아버지. 달래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봉출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나온 말은 딸이 바라던 말이 아니었지요. 빚은 못 갚겠네. 대신 저 아이를 데려가게. 아버지, 3년이라 하지 않았는가? 3년만 있으면. 봉출은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뭉치가 손뼉을 짝 치더니 문서를 도로 접었지요. 진작 그럴 것이지. 자, 그럼 문서를 새로 쓰더라고. 딸을 유객주 집에 3년 들이는 값으로 20냥 빚을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말이요. 뭉치가 뒤에 세워두었던 사내 하나를 불렀습니다. 가시 낡고 등이 굽은 글품을 팔아 사는 늙은 서사였지요. 영감, 쓰더라고. 내가 부르는 대로 한자도 틀리지 말고. 뭉치는 제 손으로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줄포 바닥이 다 아는 일이었지요. 뭉치는 글을 몰랐습니다. 셈도 어림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쓸 때나 셈을 맞출 때나 늘 남의 손과 남의 눈을 빌렸지요. 그런데도 여태 빗놀이로 큰 소리를 치고 산 것은 주먹이 셈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늙은 서사가 마루에 엎드려 붓을 놀렸지요. 몸값 20냥. 기한은 3년. 3년을 채우면 문서는 없던 것이 된다. 달래는 마당에 선 채로 그 소리를 한자 한자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속으로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20냥. 3년. 없던 것이 된다. 자, 봉출이. 여그다 이름 적고. 봉출은 끝내 딸의 눈을 한 번도 마주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붓을 놓고도 한참을 봉출은 그 종이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뭉치가 종이를 획 잡아채고 나서야 빈손만 마루에 남았지요. 달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퉁이 하나를 쌌지요. 갈아입을 무명 저고리 한 벌, 그리고 벽장 깊은 곳, 소금 단지 뒤에 두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명 헝겊에 싼 한 뼘 길이의 매끈한 나무같이 한 묶음이었습니다. 산가지였지요. 샘을 놓을 때 늘어놓는 그 가치 말이지요. 오래 손을 타서 결이 반들반들했고 묶음 맨 위에 한 가치에는 작은 표식 하나가 칼끝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헝겊째 저고리 안섭에 넣고 옷고름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마당으로 나선이 뭉치가 앞장을 서고 있었지요. 가더라고. 해 뜨기 전에 객주 마당에 들여놔야 한께. 달래는 살인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비는 딸이 끌려나가는 마당을 참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방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닫힌 문 안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지만 달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뚝 위로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서 걷던 뭉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문득 돌아보며 물었지요. 근디 니는 안 우냐? 계집애들은 보통 이럴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나던디. 달래는 잠시 걷기만 하다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울면 샘이 흐려져요. 뭐요? 스문 양이 3년이면 한 해에 얼마고 한 달에 얼마인지 그걸 세고 있었는거려. 뭉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3년 뒤에 어떤 값으로 제게 돌아올지 그때의 뭉치는 진작 구차하지 못했지요. 개뚝 너머로 해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소금기 밴 바람 속을 18달래는 제 발로 걸어 객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주집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녀의 지난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달래의 어미는 곱단이라 했지요. 줄포 장바닥에서 곱단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인물이 고와서가 아니라 샘이 밝아서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젓갈 함지를 놓고 앉은 아낙들이 곱단을 불렀습니다. 곱단이 이리 좀 와 보소. 새우젓 2대 반에 조기 져서 근인디 도무지 샘이 안 맞어. 그러면 곱단은 치마폭에서 무명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바로 그 상가지였지요. 곱단이 좌판 귀퉁이에 가치를 늘어놓으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빼고 모여들었습니다. 가치 몇 개가 눕고 몇 개가 서는 것만으로 샘이 술술 풀리는 게 보고 있으면 재주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핫, 됐네. 두냥 서돈. 한 푼도 더도 덜도 아니여. 아이고, 시원하다. 곱단이 샘은 관아 저울보다 낫단께. 곱단은 삭슬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우젓 한 종지, 조기 한 마리가 손에 들려 돌아왔지요. 그 재미로 달래는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장바닥을 따라다녔습니다. 달래가 8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밤에 물레를 돌리던 곱단이 문득 달래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그 상가지 묶음을 방바닥에 풀어놓았지요. 달래야, 이리 와서 앉거라. 샘 놀이해요? 놀이가 아니다. 오늘부터는 배우는 것이여. 곱단은 가치 하나를 집어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잘 보거라. 하나가 서면 1이고 눕히면 5다. 5을 따로 세지 않고 눕혀버리는 것이제. 그럼 손가락이 10개라도 샘은 1000을 넘고 만을 넘는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이여. 밥 짓는 것도 처음엔 낯설었지야. 그날부터 밤마다 모녀는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콩 한 줌을 놓고 나누는 셈, 무명한 피값을 자로 끊어 셈하는 법, 이자가 이자를 무는 셈까지. 곱단은 급하게 가르치는 법이 없었고 달래는 한 번 배운 것을 잊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밤 달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표는 뭐예요? 묶음 맨 위 가치에 새겨진 그 표식 말이었습니다. 곱단은 가치를 받아들고 긍잔불에 비춰보더니 잠시 말이 없더군요. 이건 내가 셈을 배운 집의 표다. 어머니도 셈을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세상에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은 없는 법이요. 곱단은 그 말만 하고 상가지를 도로 헝겊에 쌌습니다. 그러고는 달래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이렇게 말했지요. 달래야, 이것 하나만은 뼈에 새기거라. 상가지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여. 사람이여. 셈이 안 맞을 때는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보거라. 어딘가에 셈을 구부린 손이 있는 것이니. 8살 달래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미의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달리 낮고 무거워서 그 밤의 등잔불 냄새와 함께 통째로 외워버렸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달래는 오래지 않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달래가 12살 되던 해 곱단이 몸져 누웠습니다. 여름 장마에 얻은 곱불이 가을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더니 겨울 문턱에서 자리보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약 한 첩을 다려 낼 때마다 살림이 한 귀퉁이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진 어느 새벽, 곱단은 달래를 머리맡에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베개 밑에서 그 무명 헝겊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가져라. 인잔 이것이다. 어머니 낳으면 도로 드릴게요. 곱단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르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달래야. 샘이 밝은 사람은 굶지는 않는다. 근디 곱단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샘이 밝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여. 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잡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지요. 곱단은 그의 동짓딸의 눈을 감았고 12살 달래의 손에는 상가지 한 묶음이 남았습니다. 어미가 가고 나서 그 집 살림 샘은 달래의 몫이 되었지요. 봉출은 샘의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샘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부터 앓았지요. 그래서 염전 품삯을 받아오면 그대로 딸에게 맡겼습니다. 달래야, 아버지 삭 받아왔다. 네가 알아서 갈무리하거라. 달래는 그 돈을 세 몫으로 갈랐습니다. 한 몫은 양식, 한 몫은 소금이며 등잔기름, 그리고 마지막 한 몫은 벽장 소금 단지 뒤에 묻었지요. 어미 약값으로 진 빚을 갚아 나가는 몫이었습니다. 대박질 하나에도 달래는 허투루가 없었습니다. 쌀을 팔러 가면 대박 테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고 눈금이 깎인 대박은 그 자리에서 돌려 세웠지요. 이 대박은 배가 얕은 거려. 제 대박으로 다시 될게요. 장사치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저 집 딸 앞에서는 샘을 못 구부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봉출인의 달래가 샘 하나는 귀신이라는 소문이 줄포 바닥에 돌게 된 것입니다. 달래가 15 되던 해 허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터 싸전 앞이 시끄러워서 가보니 등짐장수 하나가 싸전 주인과 멱살잡이 직전이더군요. 쌀 2말 값을 치렀는데 자루가 가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대박으로 20번을 되지 않았소. 됐으면 된 것이지. 생사람을 잡네. 구경꾼 틈에서 달래가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싸전 대박을 받아들고 물을 채워 제 집 대박에 부어 보였지요. 물이 제 집 대박의 눈금에 못 미쳤습니다. 대박 배를 안쪽으로 한 푼 두껍게 발랐네요. 20번을 되면 한 대가 빕니다. 싸전 주인의 낯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고 등짐장수는 모자란 쌀에 한 대박을 더 얹어 받았지요. 그날부터 줄포 장바닥에는 말이 하나 돌았습니다. 대박이 무서우면 달래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요. 집에서의 봉출은 노름에 잡히기 전까지는 묻어난 압이었습니다. 어미 제삿날이면 새벽개를 기다렸다가 조기 한 마리를 사왔지요. 제상에 올릴 것은 한 마리인데 꼭 2마리를 사와서는 한 마리를 구워 딸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네 어미가 조기 대가리를 좋아했는디. 니는 살을 먹거라. 대가리는 아버지가 먹으마. 달래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비도 살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래도 모른 척 살을 발라 먹었지요. 그 집의 형편이 그런 거짓말 하나쯤은 눈 감아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부녀는 가난했지만 셈은 반듯했습니다. 빚도 해마다 줄어서 이태만 더 가면 어미 아깝 빚이 끝나는 참이었지요. 그 셈을 구부러뜨린 것이 바로 그의 가을의 큰 물이었습니다. 8월 보름사리에 큰 바람이 겹쳐 바닷물이 개뚝을 넘은 것입니다. 봉출이 일하던 염전이 하룻밤 새 통째로 잠겼지요. 소금은 녹아 바다로 돌아갔고 염전 주인은 밀린 품삯을 주지 않은 채 무트로 떠버렸습니다. 석 달 품삯 6냥이 그렇게 날아간 것이지요. 봉출은 며칠을 넋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봉출의 어깨를 두드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뭉치였지요. 봉출이 성님, 그 6냥. 도로 찾고 싶지 않은가? 찾다니. 주인이 떠버렸는디 무슨 수로. 주인한테 받으란 말이 아니여. 골패판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디 말이여. 어젯밤엔 김서방이 2냥 넣고 10냥을 들고 나갔단께. 봉출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째도 저었지요. 그러나 3번째 밤, 빈쌀독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저 대신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판에 봉출은 정말로 2냥을 땄습니다. 그 다음 판에는 성냥을 잃었고 그것을 찾겠다고 5냥을 잃었지요. 잃은 것을 찾으려는 셈만큼 무서운 셈이 없는 법인데 봉출은 그 셈에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노름 미처는 뭉치가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낯으로 나중에는 문서를 들이밀며 빌려주었지요.
그 문서의 이자가 이자를 무는 셈이라는 것을 봉출은 끝까지 셈해보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눈치를 챈 것은 겨울 들머리였습니다. 벽장 소금 단지 뒤에 묻어둔 돈이 축나 있었던 것이지요. 달래는 아비를 앉혀놓고 산가지를 늘어놓았지요. 뭉치에 이자 셈을 가치로 놓아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셈대로면 봄에는 10냥이고 가을에는 20냥이 돼요. 지금 끊어야 해요. 봉출은 늘어놓은 가치를 차마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안다. 아는 뒤 딱 한 판만 더 하면 되는 것을. 그 한 판이 벌써 몇 번째인 거려. 이번엔 다르다니께. 이번엔 그 겨울이 가고 산가지가 놓아 보인 셈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금음 빚은 꼭 20냥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새벽 뭉치가 살인문을 흔든 것입니다. 객주집 소슬대문 앞에서 달래는 안섭해 든 산가지를 옷 위로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어미의 목소리가 등잔불 냄새와 함께 떠올랐지요. 셈이 안 맞을 때는 사람을 보거라. 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다 왔다. 들어가더라고. 뭉치가 대문을 밀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훅 끼쳐오는 너른 마당이 18 달래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유객주의 집은 줄포에서 제일 큰 객주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너른 마당에 소금 섬이 산더미로 쌓여 있고 그 사이로 지객꾼과 뱃사람과 장사치가 밤낮 없이 드나들었지요. 안채와 바깥채 사이 곳간만 6칸이었습니다. 달래가 처음 안 것은 주인의 얼굴이 아니라 부엌이었습니다. 몸값으로 들어온 아이라고? 이름이 뭐다냐? 달래예요. 달래고 냉이고 여기서는 이름 부를 새도 없다. 아궁이 앞이 네 자리여. 부엌을 다스리는 찬모 할멈은 그렇게 말하고 부직갱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객주집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어스름부터 뱃사람들 해장국을 끓이고 아침이 지나면 장사치들 밥상이 20상씩 나갔지요. 설거지 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다 보면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힘든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었지요. 제가 그 집 딸이라며 아비가 노름빚에 파넘겼다는 세상에 오죽 못났으면 딸을 팔어. 못난 아비의 그 딸이제. 몸값자리랑은 겸상 말어라.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이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밥때가 되면 달래의 자리만 슬그머니 비었고 국자를 잡으면 어느새 다른 손이 채갔지요. 달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대신 셈을 했지요. 그것이 달래가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모 할멈이 장에 다녀와서 마루에 주저앉아 끙끙대고 있더군요. 장 본 돈 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2냥을 들고 나갔는디 산 것을 다 더해도 1냥 7돈이여. 서돈이 어디로 샜다냐? 할멈, 미역값을 2번 더 하셨어요. 아궁이 앞에서 달래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미역이 너 돈, 조기가 5돈, 간장 한 병에 2돈 방금 부르신 것을 다 더하면 꼭 2냥인거려. 서돈은 세지 않았어요. 찬모 할멈이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오메, 참말이네. 네가 그걸 듣고만 있다가 셈을 했다냐? 할멈은 기특하다는 눈이었지만 그 광경을 본 부엌 아이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몸값자리가 어디서 잘난 척이여. 셈 좀 한다고 유세는. 지 아비 노름셈이나 잘하제. 그날 저녁 달래의 고무신 한 짝이 잿더미 속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아궁이에 던져 넣은 것이지요. 달래는 그을린 신을 우물가에서 씻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돕자고 한 셈이 미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미의 말대로 셈을 사람 살리는 데 썼는데 세상은 셈 밝은 아래 것을 반기지 않더군요. 그날 밤 골방에서 달래는 산가지를 놓다 말고 오래 천장을 보았습니다. 셈을 감출 것인가 말 것인가. 감추면 편했습니다. 그러나 감추는 것은 어미가 물려준 것을 땅에 묻는 일이었지요. 달래는 가치를 도로 헝겊에 싸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추지는 말되 묻기 전에 나서지도 말자. 셈이 저를 부를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 셈이 달래를 부르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사람이 미운 것도 그렇게 견디는 동안 셈은 하루하루 쌓여갔지요. 아궁이 앞에 앉아서는 장작이 타는 개수를 세고 우물을 오가면서는 물동이 나른 횟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골방에 혼자 누우면 이불 속에서 어미의 산가지를 꺼내 그날의 셈을 놓았지요. 몸값 20냥. 3년이면 1000하고도 95세. 오늘로 20하루를 지웠고
남은 날은 1070나흘. 가치를 하나 눕힐 때마다 하루가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샘을 놓고 나면 이상하게도 잠이 왔습니다. 끝이 있는 고생은 샘이 되고 샘이 되는 고생은 견딜 만한 법이니까요. 주인인 유객주를 가까이서 본 것은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소금 배가 들어온 날이었지요. 마당에서 섬을 부리는 소리가 요란하기에 부엌 문틈으로 내다보니 50줄의 사내 하나가 소금 섬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베옷에 민자갓. 차림만 보면 주인인지 일꾼인지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남달랐지요. 섬 하나 앞에 멈춰 서더니 섬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소금 몇 알을 찍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혀끝에 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에 소금은 간수가 덜 빠졌구먼. 곳간에 들이지 말고 덕장 쪽에 따로 쌓게. 예, 객주 어른. 말은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에 마당에 20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요. 저 어른이 주인이시다. 곁에 온 참모 할멈이 낮은 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소금이든 사람이든 저 어른은 혀끝하고 눈으로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여. 입에 발린 말로는 어림도 없음께 눈에 들 생각일랑 말고 네 일이나 하거라.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들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요. 달래의 샘에 필요한 것은 주인의 눈이 아니라 지워야 할 1070며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샘대로만 굴러가 주지를 않더군요. 달래가 객주집 마당의 샘을 저도 모르게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엌에서 마당은 훤히 내다보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다 보면 소금 섬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새는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달래는 저도 모르게 그것을 셌습니다. 아침에 42섬이 들어왔고 낮에 30섬이 나갔고 마당에 남은 것이 112섬. 날마다 그 샘이 머릿속 상가지 위에 얹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그날은 아침에 50섬이 들어왔고 나간 것은 40섬이었습니다. 어제 남은 것이 90섬이었으니 마당에는 100섬이 있어야 맞았지요. 그런데 저녁 어스름에 눈으로 세어보니 98섬이었습니다. 2섬이 빈 것이지요. 달래는 제 눈을 의심하고 2번을 다시 셌습니다. 98. 세 번째도 98이었지요. 하루면 몰라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엿새 전에도 한 섬이 붕 뜬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밤 나르느라 못 본 사이 나갔으려니 했었지요. 아궁이 불빛 앞에서 달래의 귀에 어미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샘이 안 맞을 때는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보거라. 달래는 부직갱이를 쥔 채 어두워지는 마당을 오래 내다보았습니다. 빈 2섬이 걸어 나갔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샘을 구부린 손이 있는 것이었지요. 빈 섬의 샘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닷새가 멀다 하고 한 섬, 2섬이 비었지요. 달래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제 위에 부직갱이로 그날의 샘을 그었습니다. 들어온 섬, 나간 섬, 남아야 할 섬, 실제로 남은 섬. 넋 줄을 긋고 눈으로 외운 다음에는 재를 헤집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는 부엌대기의 장부는 그렇게 제 위에 썼다가 머릿속에 옮겨졌지요. 보름을 그렇게 세고 나니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섬이 비는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금 배가 크게 들어와 마당이 어수선한 날, 그리고 해가 진 뒤에 뒷문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객주집 뒷문은 대뚝 쪽으로 난 좁은 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잠겨 있고 곡간지기 텁석불이 사내만 열쇠를 차고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저녁 설거지 물을 버리러 나갔던 달래는 보고 말았습니다. 뒷문이 빠끔 열려 있고 그 앞에 지게 하나가 서 있는 것을요. 지게 위에는 거적을 덮은 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낯익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요번엔 2섬이요. 샘은 금음에 몰아서 하더라고. 뭉치의 목소리였습니다. 달래는 물동이를 아는 채 담 그늘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지만 머릿속 상가지는 차갑게 움직였지요. 곡간지기가 소금을 빼돌리고 뭉치가 그것을 받아 넘긴다. 제 위에 그었던 넋 줄 샘이 사람의 얼굴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달래는 하루 종일 망설였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샘이 저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마음을 정했었지요. 지금이 그때인가, 아직인가. 저녁 무렵 달래는 참모 할멈 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할멈. 곡간 소금이 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할멈의 손이 도마 위에서 뚝 멎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냐.
마당이 부엌에서 다 보이는 거려.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을 더하고 빼면 닥치거라. 할멈은 칼을 놓고 달래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 앞까지 데려가 목소리를 줄였지요. 이 집 밥을 30년 얻어먹은 내가 하는 말인께 똑똑히 듣거라. 아랫것 입은 화근이여. 주인 샘을 아랫것이 입에 올리면 맞는 말이어도 매를 벌고 틀린 말이면 목이 날아가는 것이여. 그래도 주인 어른 것이 새는데 새는 것을 네 눈으로 봤냐? 지게에 실린 게 소금인지 새우젓인지 거적을 들춰봤어. 어른들 일에는 네가 모르는 셈이 있는 법이여. 달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달래도 알았기 때문이지요. 제 위에 넋 줄과 문틈의 목소리만으로는 몸값, 문서에 묶인 부엌대기가 들 수 있는 증거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데서 먼저 터졌습니다. 달래가 뒷문 쪽을 눈여겨보는 것을 저쪽에서도 눈치챈 것이지요.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곶간지기 텁석부리가 마당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곶간 소금이 충난다 했더니 부엌에 생쥐가 들었구먼. 일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보았지요. 텁석부리는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정확히는 아궁이 앞에 달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몸값자리가 요새 밤낮으로 곶간 쪽을 기웃거린단 말이여. 노름비제에 팔려온 것이 아비비값을 국미로 소금에 손을 댄 게 분명한 게 저것짐부터 뒤져보더라고. 달래는 부직갱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을 잡자는 자가 도둑이라 세상에 이런 셈법도 있더군요. 제가 빼돌린 자국을 남의 발자국으로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골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달래의 보퉁이가 마당에 던져지고 무명 저고리가 흙바닥에 펼쳐졌지요. 그리고 텁석부리의 손이 그 무명 헝겊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다냐? 요상하게 싸맸구먼. 그건 달래의 낯빛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미의 상가지였으니까요. 텁석부리가 헝겊을 풀자 반들반들한 가치들이 흙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소금도 엽전도 아닌 나무가치 한 줌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힘이 센 듯 웅성거렸지요. 뭐여, 젓가락이여? 상가지 아니여? 샘 놓는 거. 텁석부리가 가치를 집신 발로 헤집었습니다. 채, 좀 도둑질한 것은 미리 빼돌렸구먼. 어쨌든 간에 수상한 것은 그만. 낮은 소리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유객주가 대청마루에 서 있었지요. 유객주는 천천히 내려와 흙바닥에 흩어진 가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하필 표식이 새겨진 그 가치였지요. 유객주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소금 맛을 볼 때 그러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치를 도로 내려놓고 텁석부리를 돌아보았지요. 짐에서 소금이 나왔는가? 아, 아니오만 수상한 것이 나온 것 없이 사람을 뒤졌으면 자네가 이 아이한테 빚을 진 것이네. 유객주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달래 앞을 지나며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얹었지요. 부엌 것은 부엌만 보게. 곶간샘은 곶간지기 것이니. 벌도 아니고 두둔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달래는 흙 묻은 가치를 하나하나 주워 헝겊에 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지요. 주인은 방금 곶간샘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샘이라고요. 어쩌면 저 어른도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낮에 뭉치가 객주집 마당에 들렀습니다. 보리를 마치고 나가던 뭉치는 우물가의 달래를 보고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지요. 그러고는 들으라는 듯 이죽거렸습니다. 샘 잘하는 달래 아니신가? 근디니 아비 말이여, 요새 또 판에 나온다더라. 달래의 손에서 두레박줄이 멎었습니다. 3년 채우면 나간다고? 글쎄다. 아비가 새빚을 지면 그 셈이 어찌 될란가 모르겠는디. 뭉치는 제 말에 제가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달래의 얼굴 위로 두레박이 떨어져 물살이 일었습니다. 지워야 할 날수가 처음으로 셈이 되지 않는 밤이었지요. 뭉치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짓달 들어 첫눈이 비치던 날, 뭉치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객주집 대문을 들어섰지요. 새 빈문서였습니다. 봉추리가 또 단량을 줬단 말이여. 인자 이 문서까지 합치면 그 집 부녀가 나한테 진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제. 달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조리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는 것도 잊었지요. 아비가 또 판에 앉은 것입니다. 딸을 넘긴 그 빚을 지고도 그 판을 끊지 못한 것이지요. 뭉치는 대청마루 앞에 버티고 서서
유객주를 향해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객주 어른, 그래서 말인디, 저 아이 몸값 문서를 내가 사겄소. 20냥에 5냥을 얹어드리리다. 마당의 일손이 일제히 멎었습니다. 몸값 문서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문서가 뭉치 손에 들어가면 아비의 세비지 딸의 몸값에 얹힙니다. 3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는 것은 뭉치의 붓 하나에 달린 일이었지요. 그리고 줄포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뭉치가 사들인 계집아이들이 어디로 팔려가는지를요. 유객주는 마루에 선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맛을 볼 때처럼 뭉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짧게 답했지요. 셈이 급한 문서가 아닐세. 금음 지나고 이야기하지. 아따 어른도 돈을 얹어준다는디 뭘 재고 그러시오. 파는 쪽이 저울을 놓는 법이네. 사는 쪽이 아니라. 뭉치는 입맛을 다시며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길에 부엌 쪽을 향해 씩 웃어 보이는 것을 달래는 문틈으로 보았지요. 그날 밤 골방에서 달래는 상가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가치를 쥔 손이 자꾸 헛놓였기 때문입니다. 지어온 날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문서의 주인이 바뀌면 셈의 주인도 바뀌는 것을요. 그리고 이래 뒤 일이 겹쳐 터졌습니다. 유객주가 쓰러진 것이지요. 새벽에 곳간을 둘러보다 마당에서 쓰러진 것을 머슴이 업어드렸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분간 자리보전을 해야 한다 했지요. 오른손에 힘이 빠져 붓을 쥐지 못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객주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금음 셈이 코앞이었기 때문이지요. 객주집의 금음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맡아 둔 소금과 곡식, 내어준 돈과 받을 돈, 배삭과 구문을 장부에서 맞추어 거래하는 상인들과 주고받을 것을 결단내는 날이지요. 이 셈이 하루만 어긋나도 객주의 신용은 금이 가고 신용에 금이 간 객주에게는 대도 사람도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볼 사람이 없었지요. 유객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셈은 평생 제 손으로만 놓아온 어른이었지요. 붓을 못 쥐는 손으로는 장부를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틈을 놓칠 텁석부리가 아니었지요. 금은 셈은 지가 맞지요. 곳간 드나든 것이야 지가 제일 잘 아는 게 곳간지기가 장부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도둑에게 곳간 열쇠도 모자라 붓까지 쥐어주는 셈이었지만 안방에 누운 주인은 그 속을 알 길이 없었고 아는 사람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는 꼬박 하루를 앓듯이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는가. 텁석부리가 장부를 주무르고 제가 빼돌린 소금은 장부 위에서 감쪽같이 지워질 것입니다. 금음이 지나면 유객주는 뭉치에게 문서를 팔지도 모르지요. 병석의 어른에게 25냥은 마다할 돈이 아닐 테니까요. 나서면 어찌 되는가. 몸값짜리 부엌대기가 주인 장부를 넘보는 것입니다. 찬모 할멈의 말대로 맞아도 매어 틀리면 목이 날아가는 자리였지요. 아궁이 불빛 앞에서 달래는 안섭해 상가지를 꺼내 무릎에 올렸습니다.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셈이 밝은 사람은 굶지는 않는다. 근디 셈이 밝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여. 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살리는 데 쓰라 하셨지요. 지금 이 셈이 살릴 수 있는 것을 달래는 꼽아보았습니다. 병석의 주인, 장부 하나에 매달린 객주집 30식구의 밥줄, 그리고 뭉치의 붓끝에 넘어가기 직전인 저 자신. 달래는 상가지를 헝겊제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눈발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유객주의 방 앞 섬돌 아래에 무릎을 꿇었지요. 객주 어른, 부엌에 달래이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는거려. 한참 만에 방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렸습니다. 부엌 것이 안채에는 어인 일인가.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저울질하는 눈은 그대로였지요. 금은 셈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문틈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달래는 눈발 속에서 말을 이었지요. 저는 부엌에서 마당을 넉 달 내다보았습니다. 들어온 섬과 나간 섬을 하루도 빼지 않고 세었고 그 셈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려. 달래는 제 이마를 짚었다가 품에서 상가지 헝겊을 꺼내 섬돌 위에 올렸습니다. 어미가 남긴 상가지요입니다. 제 셈이 장부와 한 자리라도 어긋나거든 그때는 저를 뭉치에게 파시든 내치시든 뜻대로 하십시오. 아래 것이 제 몸값을 판에 거는가. 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장부를 맡겠다는 사람이 어른의 셈을 살릴 사람인지 어른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이불 위에 반쯤 일어나 앉은 유객주가 섬돌 위에 헝겊과 눈발을 맞고 선 부엌대기를 번갈아 보았지요. 그러더니 왼손을 더듬어 머리맡에 무언가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주판도 장부도 아니었습니다. 엽전 한 꿰미와 종이쪽 하나였지요. 어제 벽골 상인에게 좁쌀 32섬을 냈네. 한 섬에 7돈반, 구문이 20섬에 한 양 꼴. 받을 돈이 얼마인가. 셈 문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발 속에서 내는 시험이었지요. 달래는 상가지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는 바로 답했지요. 24냥에 구문 한 양 6돈을 더해 25냥 6돈이옵니다. 섬당 7돈반이 32섬이면 240돈, 곧 24냥. 구문은 32섬이 20섬하고 12섬이니 한 냥하고도 6돈인거려. 방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지요. 내일 진씨의 사랑방으로 오게. 장부를 내어줄 것이니. 방문이 닫혔습니다. 달래는 섬돌 아래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발이 어깨에 쌓이는 것도 몰랐지요. 무릎 위에 상가지 헝겊이 등잔불 아래에서 어미 손에 들려있던 그 밤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엌대기가 사랑방에서 장부를 받는다는 말이 온 집에 돌았습니다. 찬모 할멈은 혀를 차면서도 달래의 아침상에 조기살 한 점을 얹어 주었고 부엌 아이들은 수근거림을 멈추고 눈치만 보았지요. 그런데 장부를 받기 전날 밤 달래의 골방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텁석부리가 서 있더군요. 낮에 그 큰 소리는 어디 가고 목소리를 착 깔고 웃는 낯이었습니다. 달래야. 아니, 인자 샘직이라 불러야 하나. 밤이 늦었는거려. 길게 안 한다. 내일부터 장부를 본다며. 근디 말이여, 곡간샘이라는 것이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라 말이제. 텁석부리는 소매에서 엽전 꿰미 하나를 꺼내 문지방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두냥이여, 곡간 쪽 샘은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 금은마다 이만큼씩 네 몫이 생기는 것이제. 몸값 갚을 미천이 그저 생기는 셈인디 나쁠 것 없자녀. 달래는 문지방 위에 꿰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냥, 세경 한 푼 없는 부엌대기에게 두냥이면 지워야 할 날수를 단숨에 줄여줄 돈이었지요. 텁석부리는 그 셈까지 다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달래는 꿰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텁석부리의 나체에 웃음이 번지려는 찰나 달래는 그것을 도로 텁석부리의 소매에 넣어 주었지요. 이 두냥은 셈이 안 맞아요. 뭐여? 어르신 세경이 한 해에 8냥이라 들었는거려. 그런데 금은마다 2냥씩을 남한테 줄 수 있다면 그 돈은 세경에서 나온 게 아니지요.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제가 장부에서 찾게 되면 이 밤 일까지 얹어서 찾게 될 거예요. 텁석부리의 낯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시방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부엌대기가 장부 며칠 본다고 뭐가 보일성 싶으냐? 셈이란 것이 이 생각처럼 만만한 물건이 아니여. 만만한지 아닌지도 금은날 밝혀지겠지요. 달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씩씩대는 숨소리가 한참 들리다가 멀어졌지요. 달래는 등잔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안섭의 상가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쪽이 밤중에 돈을 들고 왔다는 것은 저쪽의 셈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낯빛이 변한 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곡간지기 텁석부리는 아침부터 곡간 문서를 뒤적이며 진땀을 흘렸고 소식을 들은 뭉치는 그날로 객주집 사랑방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죽거렸습니다. 부엌대기한테 장부를 맡긴다니 어른이 편찮으시더니 셈까지 흐려주셨는가. 그러나 그 말에 답한 것은 유객주가 아니라 장부를 안고 사랑방을 나서던 달래였습니다. 셈이 흐려졌는지 밝아졌는지는 금은날 밝혀질 거예요. 달래는 처음으로 뭉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금은날 아침 객주집 사랑방 앞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거래하는 상인이 8, 뱃사람의 우두머리가 2, 그리고 곡간지기 텁석부리까지 다들 제 장부며 어음쪽지를 품에 안고 모여 앉았지요. 유객주도 머슴의 부축을 받아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낯빛은 파리했지만 눈만은 여느 때 그대로였지요. 그 앞에 18 부엌대기가 장부를 안고 앉았습니다. 시작하거라. 달래는 장부를 펴고 무명 헝겊을 풀어 상가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셈은 물 흐르듯 나갔습니다. 벽골 상인 어른, 좁쌀 32섬값 25, 냥 6돈, 맡기신 어음에서 제하면 남는 것이 9냥 2돈이옵니다.
법성배는 뱃사 12냥에서 지난달 넘긴 것 성냥을 빼고 9냥 여기 있습니다. 가치가 눕고 서는 대로 엽전 꿰미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엌대기의 셈이라고 미심쩍어 하던 상인들도 제 장부와 한 푼 안 틀리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두어 번 보고는 입을 다물었지요. 거참 셈이 관아 저울이네. 곱단이 딸이라더니 피는 못 속이는구먼. 그렇게 반나절 만에 바깥 셈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곡간 장부 차례가 되었습니다. 텁석부리가 헛기침을 하며 제 문서를 내밀었지요. 곡간이야 뭐 별것 있간디요. 들어온 것 들어오고 나간 것 나가고 소금이 넉달에 36섬 축났는디. 그거야 말질에 축나는 것인께 36섬이요. 달래가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예, 말질 축이제. 소금이란 게 대박을 오가다 보면 흘리고 밟히고 동기달 초사흘에 2섬, 초여들에 1섬, 열이튿날에 2섬. 달래는 장부를 보지도 않고 날짜를 짚어 나갔습니다. 동기달에만 9섬, 섣달 들어 열하루까지 7섬. 부엌에서 넉달을 세웠더니 어르신 장부에 충난 날과 제가 생빈 날이 한 날도 다르지 않은 거려. 멍석 위가 수렁거렸습니다. 텁석부리의 이마에 진땀이 배었지요. 아, 그거야 네 말대로 충난 날이 그날이란 것 아니여. 그런데 이상하지요. 충난 날마다 2가지가 겹쳐요. 소금 배가 크게 들어와 마당이 어수선한 날, 그리고 해진 뒤에 뒷문이 열린 날. 뭐요? 말질에 축나는 소금이 어째서 뒷문 열리는 날만 골라 축이 날까요? 텁석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시방생 사람을 잡내 축이라는 게 원래 말에서 나는 것인디. 네가 말질을 알기나 하냐? 그럼 재보면 되지요. 달래는 침착하게 유객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곡간 말을 이리 내오라 해주십시오. 물을 채워 재보겠습니다. 곡간에서 소금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달래는 우물물을 길어 말에 찰랑찰랑 채우고 그것을 관아 눈금이 찍힌 표준 말에 옮겨 부었지요. 장터 싸전 앞에서 대박을 잡아내던 바로 그 솜씨였습니다. 물은 눈금에 한 치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말은 반듯합니다. 반듯한 말로 되는데 넉달에 36섬이 축났다면 달래는 텁석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축난 것은 소금이 아니라 어르신의 셈이지요. 텁석부리의 낯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간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지요. 아니, 금음셈을 한다면서 어째 나를 빼놓는가, 뭉치였습니다. 금음인이 받을 셈을 받으러 하필 제 발로 들어온 것이지요. 멍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아챘지만 이미 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달래가 유객주를 한번 보았습니다. 유객주가 턱을 아주 조금 끄덕였지요. 마침 잘 오셨어요. 여쭐 것이 있었는 거려. 달래는 텁석부리의 문서 갈피에서 쪽지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아까 장부를 넘길 때 갈피에 끼워진 것을 보아둔 것이지요. 이 쪽지 뭉치 어른과 주고받은 셈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뭉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까막눈인 뭉치는 그 쪽지에 무엇이 적혔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소금 2섬에 6돈씩 쳐서 20번에 도합 12냥. 뭉치 몫은 그중 넉냥, 뭐요? 넉냥이라니. 뭉치가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씩 나누기로 했자녀. 2섬에 6돈이면 내 몫이 6냥이제. 어째서 넉냥 말을 뱉어 놓고서야 뭉치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늦었지요. 마당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제 입으로 소금 2섬씩 20번을 받아 넘겼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를 남에게 기대온 사람은 남이 구부린 글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법이더군요. 이런 도둑놈이 네가 나를 속여. 누가 누구더러 도둑이여. 도둑 둘이 멱살을 잡고 뒹구는 꼴을 멍석의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여봐라. 유객주의 낮은 한마디에 머슴들이 둘을 떼어 눌러 앉혔습니다. 유객주는 파리한 낯으로 그러나 또박또박 결단을 내렸지요. 곡간지기는 오라를 지워 관아로 넘긴다. 작물을 받아 넘긴 자도 함께다. 빼돌린 소금값 12냥은 2놈이 반씩 물 것이며 셈이 끝나기 전에는 줄포 바닥에서 장사도 빈놀이도 못할 줄 알라. 관아의 셈은 뭉치의 셈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곤장을 맞고 나온 뭉치는 물어낼 돈에 몰려 제가 쥔 문서들을 헐값에 털어야 했고 그 가운데 노름빈 문서들은 관아에서 아예 못 쓰는 종이가 되었지요. 노름판의 빚은 송사로 받아 주지 않는 것이 나라의 법이었으니까요. 봉출에 단 양짜리 새 문서도
그렇게 객간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멍석이 걷히고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유객주는 방으로 들기 전에 달래를 불렀지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멍석 위에 아직 늘어놓인 상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사랑방 문서 셈은 네가 본다. 예, 어른. 그리고 유객주의 눈이 묶음 맨 위에 표식 새겨진 가치에 가서 멎었습니다. 그 상가지 네 어미가 어디서 얻었는지 아느냐. 달래는 가치를 거두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셈을 배운 집의 표라고만 들었는거려. 유객주는 무어라 말하려다 말고 머슴의 부축을 받아 돌아섰습니다. 금은달 뜨거든 사랑방으로 오너라. 들려줄 셈이 하나 있다. 그날 밤 부엌에서는 참모 할멈이 달래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눌러 담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지요. 금음달이 개투 위에 손톱처럼 걸린 밤이었습니다. 달래는 상가지 헝겊을 품에 안고 사랑방 문 앞에 섰지요. 방 안에는 등잔이 하나 켜져 있고 유객주가 보료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앓고 난 뒤로 부쩍 야윈 어깨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앉거라. 달래가 무릎을 모으고 앉자 유객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가지를 이리 다오. 달래는 헝겊을 풀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유객주는 묶음 맨 위에 가치 하나를 집어 등잔불에 표식을 비추어 보았지요. 물결 세 줄 위에 점 하나가 찍힌 작은 문양이었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미는 셈을 배운 집의 표라고만 했는거려. 소금표다. 유객주는 가치를 든 채 먼 데를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물결 셋의 점 하나, 바닷물 3번과 소금꽃 하나를 얻는다는 뜻이지. 이 집 소금섬에 찍는 도장이 바로 이 문양이다. 내 아버님이 만드신 표다. 달래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럼 어미가 셈을 배운 집이 이 집이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네 어미 곱단이는 이 집 찬방에서 일하던 아이였다. 그때 나는 아버님 밑에서 객주 일을 배우던 20살 언저리였고 유객주의 이야기는 느리게 소금 배가 물살을 가르듯 나아갔습니다. 찬방 아이 곱단은 셈이 밝았습니다. 장봐 온 것을 한 번 듣고 외웠고 어깨너머로 본 상가지 놓는 법을 사흘 만에 익혔지요. 그것을 눈여겨본 것이 노객주, 유객주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람 셈에 밝은 분이셨다. 찬방 아이라고 재주를 묵히는 법이 없으셨지.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사랑방 문턱에 앉혀놓고 상가지를 가르치셨다. 나하고 나란히 앉아서 배웠으니 말하자면 네 어미는 내 동문인 셈이다. 어미가 이 사랑방에서요. 그래. 네가 넉 달 동안 아궁이 앞에서 마당 섬을 세웠다 했지. 네 어미는 찬방 문틈으로 마당 섬을 세웠다. 모전여전이라 피는 못 속이는 게야. 유객주는 잠깐 웃는 듯 했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버님 입버릇이 있으셨다. 셈을 가르치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지. 상가지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달래가 저도 모르게 뒤를 받았습니다. 유객주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잡는 데 쓰지 말고. 달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미가 등잔불 아래에서 그리고 숨이 잦아드는 머리맡에서 들려주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어미의 말인 줄만 알았던 그 말이 실은 이 집 사랑방에서 나고 자란 말이었던 것입니다. 눈 오던 밤에 네가 섬돌 아래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유객주는 가치를 헝겊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장부보다 먼저 그 말을 보았다. 30년 전에 죽은 말이 눈발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낯이 익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 그날 이미 하셨던 거예요? 진작만 했다. 마당에서 네 상가지가 쏟아졌을 때 표를 보았고 섬돌에서 그 말을 들었으니. 다만 유객주는 달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부는 내력을 보고 맡긴 것이 아니다. 네 셈이 반듯해서 맡겼다. 내력은 그 다음이야. 그것만은 셈을 흐리지 말거라. 달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두둠보다 무겁고 고마웠기 때문이지요. 이 상가지는 아버님이 손수 깎으신 것이다. 곱단이가 혼처가 나서 이 집을 나갈 때 아버님이 시집 미천하라고 쥐어주셨지. 그 뒤로는 장바닥에서 셈 잘 놓는 안악이 있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었다. 유객주는 거기서 말을 끊고 한동안 등잔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갔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등잔 심짓하는 소리만 가늘게 났지요. 유객주는 소금 한 알을 혀에 얹은 사람처럼 쓴 것을 오래 머금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미 제사가 언제냐? 동짓달 열하을에이옵니다. 올해부터는 이 집 찬방에서 제술 내마. 이 집 셈을 배운 사람이니 이 집 사람이다. 달래는 그날 밤 골방으로 돌아와 상가지를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지요. 어미가 걸어온 길 위에 저도 모르게 제 발자국을 포개어왔다는 것이 등잔불처럼 따뜻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소금 배드나들듯 흘렀지요. 달래는 사랑방 샘지기가 되었습니다. 금음 샘마다 달래의 상가지가 멍석 위에 늘어섰고 벽골이며 법성이며 거래하는 상인들은 이제 장부를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지요. 달래 샘지기가 놓아보시게. 자네 가치가 눕는 대로 셈하겠네. 첫 세경을 받던 날을 달래는 잊지 못합니다. 유객주가 엽전 꿰미를 내밀기에 몸값으로 들어온 것이 무슨 세경이냐고 물러섰지요. 그러자 유객주는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몸값자리에게 세경 주는 법은 없다만 샘지기에게 안 주는 법도 없네. 부엌건 몫이 아니라 샘지기 몫이니 받아두게. 달래는 그 돈을 한 푼도 헐지 않고 골방 벽장에 모았습니다. 쓸 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객주의 병도 차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끝내 예전만 못했지만 달래가 곁에서 왼손으로 같이 놓는 법을 거들었더니 이듬해부터는 왼손 셈이 오른손보다 빠르다며 웃는 날도 생겼지요. 뭉치의 소식은 바람결에만 들렸습니다. 물어낼 돈을 다 치르고 나서는 줄포 바닥에 발붙일 데가 없어 백길 따라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잊었지요. 주먹으로 쌓은 셈은 주먹이 풀리면 같이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을, 그날이 왔습니다. 문서에 적힌 3년이 차는 날이었지요. 그날 아침 유객주는 사랑방으로 달래를 불러 문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3년 전 그 새벽 늙은 서사가 쓰고 봉출이 이름을 적은 몸값 문서였지요. 기한이 찼다. 문서에 적힌 대로 오늘로 이것은 없던 것이 된다. 스무냥 3년 없던 것이 된다. 18달래가 마당에 선체 한자 한자 새겼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달래는 문서를 받는 대신 품에서 묵직한 꿰미를 꺼내 문서 곁에 나란히 놓았지요. 엽전 20냥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세경에서 한 푼씩 모은 돈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제 몸값이옵니다. 치르고 끝내겠어요. 기한이 차면 절로 없어지는 문서다. 셈지기가 안 해도 될 셈을 하는구나. 없던 것이 되는 것하고 치어서 끝내는 것은 다른 거려. 달래는 문서와 엽전을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없던 것이 되면 저는 3년 동안 값에 매여 산 사람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제 손으로 치르면 저는 제 값을 제가 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정 어른께서 그러셨지요. 파는 쪽이 저울을 놓는 법이라고요. 오늘은 제가 제 저울을 놓겠어요. 유객주는 오랫동안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한 알을 혀에 올릴 때의 그 눈이었지요. 이윽고 그는 엽전 꿰미를 당겨받고 문서를 달래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셈이 맞다. 받았다. 문서는 이젠 이것이니 네 뜻대로 하거라. 달래는 문서를 들고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3년 전 새벽 아비의 떨리는 손이 이름을 적던 종이, 뭉치가 획자밭에 가던 종이, 달래의 천일은 며칠이 매여 있던 종이었지요. 달래는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숯불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는 귀퉁이부터 밝게 타올랐습니다. 스무냥이라는 글자가, 3년이라는 글자가, 아비의 이름이 차례로 불꽃이 되어 올라갔지요. 달래는 그 불꽃이 제가 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후련하냐? 후련한 것이 아니라 반듯해졌어요. 이제야 셈이 맞아요. 유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화로의 재를 물끄러미 보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무겁지 않게, 그러나 평생을 저울에 달아온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지요. 달래야, 자식 없는 늙은이한테 아직 못 놓은 셈이 하나 남았는데 말이다. 달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안방이 20해째 비어있다. 그 셈을 네가 맡아주겠느냐? 달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로에 재가 식어가는 동안 방 안에는 등잔 심짓하는 소리만 났지요. 이윽고 달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받아도 되는 셈인지요. 저는 이 집에 몸값으로 들어온 아이인거려. 몸값 문서는 방금 네 손으로 태웠다. 지금 여기 앉은 것은 몸값자리가 아니라 셈지기다. 유객주는 화로 너머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샘은 샘지기가 놓는 법이니 답도 네가 놓거라. 급할 것 없다. 달래는 무릎 위에 상가지 헝겊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가 이 집 문턱에서 배운 셈이 딸에 대해 이르러 이 집 안방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 셈을 놓아보면 가치는 어느 쪽으로 눕는가. 달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답했지요. 맞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될까요? 말하거라. 아버님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입이 섭니다. 저를 낳은 아비가 아직 개뚱 너머에 살아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어른이라 부르다가 셈이 있거든 바꾸어 불러도 되는지요. 유객주는 그 말에 한참 만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셈이 반듯한 아이라 했더니 전까지 반듯하구나. 그리하거라. 호칭이야 언제 놓아도 되는 셈이니. 이래 뒤 관아에 수양 문서가 올랐습니다. 너른 마루에 종이가 펼쳐지고 붓이 놓였지요. 3년 전 그 새벽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아비의 떨리는 손이 딸을 넘기는 이름을 적었고 오늘은 딸이 제 손으로 제 이름을 적는다는 것이었지요. 달래는 붓을 들어 한자 한자 반듯하게 눌러 썼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지요. 잔치는 동기딸 좋은 날을 받아 열렸습니다. 객주집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가마솥에서 국수 샀는 김이 올랐지요. 찬모 할멈은 새벽부터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국수 그릇을 나르다 말고 행주치마로 눈가를 찍는 것을 온 부엌이 다 보았지요. 아이고, 내가 저 아이더러 이름 부를 새도 없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디. 예전에 수근거리던 부엌 아이들은 멀찍이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 애들 앞에 김이 오르는 국수 그릇을 먼저 내민 것은 달래였지요. 어서 먹어. 불면 맛없는 걸. 아이들은 국수 그릇에 코를 박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국수 김보다 빨리 줄포 바닥에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유객주가 수양딸을 들였다네. 수양딸이 누군디? 아, 그 외에 3년 전에 노름빛 20냥에 팔려왔다는 봉출이네 달래 말이여. 뭐여? 몸값으로 들어간 아이가 그 집 안방을 차지었단 말인가? 구경 삼아 잔치에 온 장바닥 사람들은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안채 쪽을 자꾸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지요. 활짝 열린 안방 문 안에 무명 치마 저고리를 정갈하게 입은 달래가 앉아 있는 것을요. 20회를 비어있던 안방이었습니다. 그 방 보료 위에서 달래는 잔치 샘을 보러 온 상인들의 치아를 받고 찬모 할멈이 올리는 국수상을 받고 유객주의 곁에서 손님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3년 전 물동이를 인체에 마당에 굳어있던 그 아이가 말이지요. 세상에, 팔려온 아이가 안방마님이 되네. 팔려온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들어앉은 것이제. 제 몸값을 제 손으로 치렀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대빵 무서우면 달래 앞을 지나지 말라 했더니만 인자줄포 셈이 다 저 안방에서 나오게 생겼구먼.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고태었고 그 말들은 잔치 마당의 웃음소리에 섞여 갯바람을 탔습니다. 잔치 손님 가운데에는 금음샘을 함께 온 상인들도 있었지요. 벽골 상인은 지게꾼을 시켜 커다란 보퉁이 하나를 안마당에 부려놓았습니다. 풀어보니 관아 눈금이 반듯하게 찍힌 새말과 대박이 한 벌이었지요. 안방마님 되시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 밤새 궁리를 했는데 말이오. 비단도 놀이개도 어째 안 어울리고 아무래도 이댁 안방에는 이것이 제일이겠습니다. 마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달래도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샘보다 반듯한 선물이 없는 거려. 잘 쓰겠습니다. 법성 뱃사람 우두머리는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져서 유객주를 붙들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른, 참말로 샘 한 번 크게 놓으셨소. 부엌에서 안방까지가 100걸음도 안 되는디. 그 100걸음을 제 샘으로 걸어온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본단 말이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참모 할멈이 달래를 부엌 뒷곁으로 슬쩍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행주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어 주었지요. 노숟가락 한 벌이었습니다. 안방 사람이 되었으니 안방 수저가 있어야제. 내상 모은 것으로 장만했다. 이 늙은 것이 3년 전에 이더러 아궁이 앞이 이 자리라 했던 것을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말이여. 할멈. 근디 말이다. 달래야. 내 그 말은 안 물을란다. 아궁이 앞이 네 자리였던 것은 맞어. 거기서 마당을 세웠으니께 오늘이 있는 것 아니여. 달래는 노숟가락을 받아들고 할멈의 주름진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 마당에서 달래의 귀에 걸리는 소문 한 가닥이 있었지요. 근디 봉추리는 안 보이네. 딸 잔친디.
불을 낯이 있어야 오제. 그 사람 뭉치일 나고부터는 판을 아주 끊었다대. 개실품을 팔며 사는 뒤 장에도 통 안 나온다더구먼. 끊을 것을 진작 끊었으면 딸을 팔았겠는가. 그러니께 말이여. 사람 셈이 늘 한 발씩 늦는 것이 탈이제. 달래는 국수상을 나르며 못들은 척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러 중문까지 나왔던 달래의 눈이 문득 대문 밖 개뚝 쪽에 가서 멎었지요. 개뚝 끝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무명바지 저고리에 등이 반쯤 굽은 사내였지요. 잔치 마당 쪽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대문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프로 엮은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멀리서도 달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요. 조기 2마리였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윽고 등을 돌렸습니다. 굽은 등이 개뚝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달래의 입에서 3년 만에 그 말이 소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달래는 치맛자락을 걷어주고 달렸습니다. 중문을 지나고 대문을 지나 잔치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개뚝에 올라서니 찬바람이 확 끼쳤습니다. 굽은 등은 벌써 둑 아래 갯가 길을 반이나 내려가 있었지요. 아버지, 굽은 등이 우뚝 멎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지요. 달래는 미끄러지듯 둑을 내려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3년 만에 마주본 아비의 얼굴은 소금밭 볕에 그을고 주름이 고리지어 한눈에도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달래야, 나는 그냥 가려던 참이다. 조기는요. 뭐라고? 손에 든 조기는 누구 주려고 사오셨어요? 봉출은 제 손에 집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등 뒤로 감추며 갯바닥에 시선을 떨구었지요. 잔치하길래 빈손으로는 발이 안 떨어지고 들어갈 낯은도 없고 새벽배에서 젤로 실한 놈으로 2마리 골랐는디 막상 와분께 이런 것을 어느 낯짝으로 내밀까 싶어서. 아버지, 내가 니를 팔았다. 봉출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갯바닥 지늘기 무명바지에 묻는 것도 몰랐지요. 그 새벽에 내가 방문을 닫았다. 네가 끌려가는 것을 차마 못 보겠어서가 아니라 보면 못 보낼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닫은 것이요. 압이라는 것이. 일어나세요, 아버지. 3년을 하루같이 그 문소리가 귀에서 안 떠났다. 판은 끊었다마는 끊으면 뭐하냐. 진작 끊었어야 할 것을. 니한테 진 빚은 20냥이 아니라 봉출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손으로 제 가슴만 쳤습니다. 달래는 그 앞에 마주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비의 흙 묻은 손에서 조기 꾸러미를 가만히 받아들었지요. 아버지, 셈을 한번 놓아볼까요? 셈이라니. 아버지가 진 빚 20냥은 제가 3년 벌어서 다 치렀어요. 문서도 제 손으로 태웠고요. 그러니 그 셈은 끝났어요. 달래의 목소리는 산가지를 놓을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노름빛 딴 양은 관아에서 못 쓰는 종이가 됐으니 그 셈도 없어요. 남은 셈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조기 2마리요.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래는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처음으로 웃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한 채로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 밥에 조기살을 올려주신 게 10번도 넘어요. 그 셈을 제가 아직 하나도 못 갚았는거려. 그러니 아버지가 받을 것이 남았지 제가 받을 빚은 없어요. 달래야, 그런 셈이 어디 있냐. 아비가 딸을 팔았는디 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은 사람이 하지요. 달래는 아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자 스스로한테 거짓말 그만하세요. 갚을 길 없는 빚이라고, 볼낯 없는 딸이라고. 그 셈,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지울 거예요. 그때 개투 위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유객주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잔치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봉출은 유객주를 보자 사색이 되어 다시 엎드리려 했습니다. 딸을 판 아비가 딸의 수양아비 앞에 설 낯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객주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봉출이라 했는가? 예, 어르신. 지가 그 낯을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요. 낮 이야기는 됐고 딸 잔치에 아비 자리가 비었네. 그 셈이 틀렸으니 맞추러 왔을 뿐이야. 유객주는 지팡이 끝으로 객주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국수가 불면 맛이 없다네. 들어가지. 그날 저녁 잔치가 파한 한 채 마루에 조촐한 밥상이 하나 더 차려졌습니다.
가운데에는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가 올랐지요. 봉출이 개뚝에서 끝내 내밀지 못했던 새벽배에서 젤로 실한 놈으로 고른 그 2마리였습니다. 달래는 젓가락을 들어 조기 살을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도톰한 살점을 아비의 밥 위에 얹었지요. 아버지는 살을 드세요. 대가리는 제가 먹을게요. 야야, 그것이 무슨 소리냐. 대가리를 네가 왜, 어머니가 조기 대가리를 좋아하셨다면서요. 봉출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멎었습니다. 저도 인자 알고 싶은 거려. 어머니가 좋아하던 맛이 어떤 맛인지. 봉출은 밥 위에 살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사내는 소리를 죽여 울면서 딸이 올려준 조기살을 눈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곁에서 유객주는 못 본 척 국물만 떠넘겼고 부엌 문틈에서 찬모 할멈이 또 행주치마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유객주가 봉출에게 물었지요. 개실품을 판다 들었네. 마침 우리 마당에 소금 섬지는 일손이 하나 비는데 해보겠는가? 어르신. 지 같은 것을 어찌 삭슨 달래가 샘에서 줄 것이네. 봉출은 딸을 한 번 보고 유객주를 한 번 보고 그러고는 갯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 딸 셈이면 한 푼도 안 틀릴 것입니다요. 그 말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소금 배든 아들듯 흘렀지요. 달래는 줄포 샘의 안방이 되었습니다. 그문마다 객주집 멍석에는 상가지가 늘어섰고 다투던 상인들도 달래 마님 가치가 눕는 대로 하세라는 말 한마디면 순순히 물러섰지요. 돛박을 속이던 손들은 줄포 장바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안방 딸의 샘이 줄포 바닥을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수양딸이 되고 2해째 되던 해에 흉년이 든 것이지요. 가을 거지가 반타작이 나자 관아 헌국 빚에 몰린 집들이 소를 내놓고 솥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달래가 유객주 앞에 상가지를 늘어놓았지요. 어른, 곡간 곡식을 봄까지 묵히면 그저 곡식 100섬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곡에 몰린 집들에 구워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돌려받으면 100섬이 100열섬이 되고 무엇보다 내년에도 소금섬을 져 나를 사람들이 남아요. 이문이 박한 셈이구나. 박하지 않아요. 사람이 남는 장사가 젤로 남는 장사라고 셈을 끝까지 놓으면 그리 나오는 거려. 유객주는 소금 한 알을 혀에 얹듯 그 셈을 한참 굴려보더니 곡간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줄포에서는 소를 내놓은 집도 솥을 내놓은 집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듬해 가을에 곡식은 어김없이 100열섬이 되어 돌아왔고 사람들은 객주집 쪽을 지날 때마다 안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노객주의 말이 곱단의 말이 되고 달래의 셈이 되어 그렇게 갯바람을 타고 다녔습니다. 봉출은 객주집 마당에서 소금섬을 줬습니다. 새벽마다 젤로 먼저 나와 마당을 쓸고 딸이 셈해 주는 삭을 받으면 한 푼도 헐지 않고 모았지요. 그 돈으로 이듬해 어미 산소에 반듯한 상석을 놓았습니다. 노름판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요. 유객주는 안방 딸이 놓는 셈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노년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따금 소금 한 알을 혀에 얹고는 올 소금은 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지요. 동짓달 열하을에 곱단의 제삿날이면 이 집 찬방에서 제수가 나왔습니다. 제상에는 해마다 조기가 올랐고 그 앞에 봉출과 달래와 유객주가 나란히 섰지요. 찬방 아이로 이 집 문턱에서 셈을 배웠던 곱단은 그렇게 해마다 이 집 안방 딸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안방 등잔불 아래에 달래가 부엌 막내에 계집아이를 앉혀놓고 있었지요. 방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상가지가 늘어놓여 있었습니다. 물결셋의 점 하나, 그 표식이 새겨진 어미의 상가지였지요. 잘 보거라. 하나가 서면 일이고 눕히면 오다. 어려워요, 마님.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이요. 밥 짓는 것도 처음엔 낯설었지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어미의 말투 그대로인 것을 깨닫고 달래는 혼자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작은 손에 가치 하나를 쥐어주며 등잔불 냄새와 함께 물려받은 그 말을 건넸지요. 이것 하나만 뼈에 새기거라. 산가지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리고 셈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란다. 등잔불이 2사람의 그림자를 안방 벽에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30년 전 사랑방 문턱의 찬방 아이와 3년 전 아궁이 앞에 부엌대기와 오늘 밤 안방의 계집아이가
그 벽 위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포개어졌지요. 사람의 값은 남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셈하여 제 손으로 치르는 것이며 재주는 남을 잡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데 쓸 때 비로소 제 주인을 살린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이 한 편의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